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LSD는 독성도 없고 의존성도 없을 뿐더러 정신적인 치료 효과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LSD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범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급 마약 스케줄 1 드러그이고요. 국내에서는 마약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감옥 마약입니다. 필로폰 같은 진짜 중독성 심한 마약보다도 더 강력하게 처벌받죠.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 담배보다도 술보다도 훨씬 해롭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처벌을 많이 받고 있는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재밌을 거예요. LSD는 스위스의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산도즈라는 제약회사에서 맥각균을 연구하던 중에 여러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LSD-25라는 물질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만들고 그냥 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이죠. 그때 갑자기 LSD의 화학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직감이 들었고 이 약물을 먹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25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먹었는데요. 보통 이 정도 양이면 다른 약이면 당연히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LSD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LSD를 먹으면 보통 100 마이크로그램, 많아도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먹는데 꽤 많은 양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 약을 먹으니 정신이 이상해지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있는 가로수나 동상 같은 것이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보였고 집에 오니까 가구 같은 것이 되게 공포스럽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다가 아무런 기대 없이 먹었다가 배드 트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는 호흡을 진찰하고 맥박도 보더니 아무런 이상도 없네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약에서 깨자 그때 막 봄비가 내렸는데 정원으로 걸어나갔던 호프만 박사는 모든 것이 갓 나온 햇살에 윤이 나고 반짝였다. 세상이 갓 만들어진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이키델릭 체험 후에 종종 뒤따르는 종류의 경험인데요. 이것을 애프터글로우, 여운이라고도 하죠. 참고로 이날은 4월 19일이었는데요. 이 날은 사이키델릭 커뮤니티에서 바이시클 데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 되었답니다. 이때 산도스 제약회사는 호프만 박사 덕분에 엄청난 정신적 잠재성이 있는 약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 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연구자는 얼마든지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덕분에 여러 정신의학자들이 이것을 일종의 정신치료 약물로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 험프리 오스만드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LSD를 투여해봤고요. 그랬더니 한 절반가량이 1년 후에도 금주에 성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 덕에 LSD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1950년부터 한 15년 동안 논문이 1000편 넘게 발표되었고 LSD 정신과 치료를 실험을 통해 받은 사람은 합하면 한 4만 명이나 되었어요. 참고로 이때 논문들이 굉장히 기상천외하고 does for you, what it feels like. Well, it makes everything a little unreal. You know, everything that is hallucinations project from my mind, and everything that I see is myself. I mean, it's all coming from my mind, and all the things that I see, everything that I see is all, I'm making it all. 아무튼 그때 정신과 의사들은 LSD를 보고 와 이거는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꿈의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LSD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던 티모시 리얼입니다. 이분이 LSD를 처음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경험한 4시간이 내 평생 심리학 실험하며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LSD는 이 사람한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LSD 실험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학생들에게 LSD를 나누거나 구매하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당시 같이 실험을 진행했던 리처드 알퍼트라는 교수와 함께 하버드 대학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리처드 알퍼트라는 분은 람다스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신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아무튼 티모시 리얼이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파면을 당했어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아니 오히려 더 커졌는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urn on, tune in, drop out. 해석하면은 열려라, 조율하라, 그리고 그만둬라, 이런 구호였는데요. 이분은 LSD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예술가들과 대학생들에게 어필이 됩니다. 당시 1960년대 초반이었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였는데요. 이때 미국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은 기존 물질주의나 베트남 전쟁이 자유를 방해하고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꼰대 같다고 느꼈던 거죠. 이분들은 더 평화로운 삶을 원했는데요. 그때 여기에 LSD가 기폭제가 됩니다. LSD를 먹었더니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강렬한 신비 체험을 하니까 당연히 기존의 꼰대로 생각했던 분들은 더 꼰대처럼 보였겠죠. 여기에 덩달아서 젊은 사람들의 우상인 비틀즈, 더 도어즈, 핑크 플로이드, 지미 핸드릭스 같은 분들도 대놓고 LSD를 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LSD를 했는데 너무 고양된 세계를 알게 되었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LSD를 먹고 대학을 자퇴하고 반전운동을 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헤이트 애시버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는데 여기에 1965년쯤부터 히피들이 몰려옵니다. 히피들은 막 LSD를 서로 나눠주고 기타 치고 공연하고 먹을 거 나눠 먹고 위아더 월드를 했죠. 특히 1967년 여름에는 썸머 오브 러브, 사랑의 여름이라는 큰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히피 수만 명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때 LSD가 더 급속도로 퍼집니다. 이 당시 LSD를 투여한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도 있습니다. 잡스는 LSD를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LSD는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지요. LSD는 사물의 이면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멋진 무언가를 창출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역사의 흐름과 인간 의식의 흐름 속에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기술의 혁신의 배경에는 LSD 덕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당시의 문제는 분위기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풀 악셀 밟듯이 아주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연구하던 분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아시다시피 LSD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불안한 데서 이용하면,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용하면은 배드 트립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얼마 안 되는 소수였지만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LSD를 먹으신 분들이 창문에서 막 뛰어내리다가 죽기도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투머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려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맨날 극단적으로 반전운동하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죠. 그래서 1970년에 닉슨 대통령은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때 포괄적 약물 규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때 LSD가 1급 마약,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또 LSD를 굉장히 위험한 물질처럼 선전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LSD를 하면은 너의 뇌가 계란이 구운 것처럼 바삭하게 탄다, 이런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죠. 물론 이건 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LSD는 아시다시피 독성도 의존성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팩트가 중요하겠습니까? 법으로 금지시키고 실제로 잡아가고 무서운 것처럼 맨날 TV에서 방영하니 사람들은 당연히 LSD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LSD 금지 이후 실제로 반전운동도 사그라들고 히피 문화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조차도 한국에서 LSD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나쁜 물질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 이후 거의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선 지금까지 LSD를 포함한 사이키델릭 약물들은 나쁜 마약이라는 딱지가 붙고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먼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불법 마약으로 낙인 찍힌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티모시 리어리는 한 4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LSD를 먹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1969년까지 200만 명 정도의 룩이 먹었다고 합니다. LSD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믿음도 크게 바꿀 만큼 정말 강력한 약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막 무분별하게 나눠주고 차근차근 접근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사회를 바꾸자 와 소리 지르면은
기존 사람들과 질서와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분별하게 이 약을 국내에 합법화하면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선례를 만들어줘서 오히려 다행이고, 오히려 한 번쯤은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한된 환경에서 치료용으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LSD를 포함한 사이키델릭 약물은 2006년에 들어서 한 연구자에 의해 부활하고, 그리고 그 부활은 사이키델릭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한국에는 오지 않았지만요. 다음 영상에서 이걸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스케일 채널의 초기 구독자였다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